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까요? 뇌과학이 발견한 거울 유런과 동양 철학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충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감동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1. 우리는 왜 타인의 아픔에 우는가? 드라마 다모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다친 다른 인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차에 치이는 강아지를 봤을 때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타인의 상처를 볼 때 내 몸이 아픕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합니다. 2. 거울 유런.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에서 우연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연구원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원숭이는 그것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뇌에서 자신이 직접 먹을 때와 100% 동일한 뉴런이 발화했습니다. 원숭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는데 마치 먹은 것처럼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 뉴런입니다. 뇌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마치 거울처럼 즉각적으로 나의 것으로 복사합니다. 이 반응은 논리적 인지를 거치지 않습니다.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리적 상처가 내 심리적 반응으로 직결됩니다. 3. 공감의 두 가지 스펙트럼.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사람. 주변에서 한 번쯤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이웃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공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정신노동입니다. 감정적 공감은 다릅니다.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서 저절로 생겨납니다. 자동 반사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감정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봐도 내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짓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인지적 공감은 오히려 완벽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머리로 정확히 읽고 그것을 조종의 도구로 씁니다. 느끼지 못하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공감입니다.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지적 공감이 아닙니다. 타인과 일치되는 몰입, 감정적 공감의 본령입니다. 4. 장자와 해자가 호수다리 위를 걷다가 논쟁을 벌입니다. 장자가 물고기를 보며 말합니다. 물고기가 참 즐겁구나. 해자가 반박합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논리적으로 해자가 맞습니다. 나는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나는 호숫가에서 이미 알았네. 언어도 논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 뉴런이 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보는 즉시 그 감정을 내면으로 복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미 느낍니다. 5. 한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용서할 서자입니다. 같을려와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타인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대하는 마음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나고 사업 수완도 좋았지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그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의 글자만 가지고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자의 대답이 바로 서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뇌과학이 20세기에 거울 뉴런으로 증명한 것을 동양 철학은 수천 년 전 이 한 글자로 정의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공감이고 감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6. 그런데 감동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뚫고 있다. 증자는 그냥 예라고만 했습니다. 공자가 자리를 뜨자 다른 제자들이 증자에게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증자가 답했습니다.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이다.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곧 내면의 도덕적 일관성과 진실성입니다. 서가 타인을 향해 밖으로 뻗어나가는 마음이라면 충은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파고드는 마음입니다.
충 없는 선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잠깐 공감하다 말고 다음 순간 잊어버립니다. 서 없는 충은 자기 안에만 갇힌 고결함입니다. 아무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서는 순간의 감정적 교감입니다. 충은 그 교감을 일생 동안 밀고 나가는 일관된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7. 극한의 감수성과 충서의 완성.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한 줄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바람 한 줄기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 그 감수성은 병이 아닙니다. 거울 뉴런이 극도로 예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복사되는 사람. 그것이 서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진 보편적 공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일관된 중심. 그것이 충입니다. 윤동주의 시가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기교가 아닙니다. 서시의 세 줄에 충서의 뜻이 전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8. 교차점. 백아와 종자기의 결 모델. 검은고 연주자 백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완벽히 이해한 종자기가 있었습니다. 백아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종자기가 말했습니다. 태산 같구나. 백아가 흐르는 강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종자기가 말했습니다. 강물 같구나.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검은고 줄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연주를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음입니다. 마음의 결이 같은 자. 거울 뉴런의 결은 사람마다 지문처럼 다릅니다. 발신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경험이 일치할 때 마음속 검은고, 심금이 울립니다. 감동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결을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도 이미 감동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구서위 경계를 넘다. 16세기 조선의 문인 송순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아이를 곡하는 글을 썼습니다. 내 곡을 내가 하니 내 곡은 누가 할꼬. 내 장사 내가 치르니 내 장사는 누가 치르나. 늙은이 통곡하니 푸른 산 저물어 가네. 그 문장이 후대의 문인 상진에게 전해졌습니다. 상진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송순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제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언어가 그 문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보편적 상처 앞에서는 시대도, 신분도, 나와 타자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서위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작품이 나의 삶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감동의 본질입니다. 10. 공감을 차단하는 윤리적 필터. 만약 윤동주가 일제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의 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미 답을 아시는 겁니다. 작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작가의 삶이 도덕적 기반을 잃으면 독자는 서위 경계를 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수호지심, 곧 부끄러움과 악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비윤리적인 점에 대해서 거울 뉴런의 공감 스위치가 즉각적으로 차단됩니다. 감동은 미학적 완성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윤리적 진실성이 먼저입니다. 아름다운 문장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문장을 만듭니다. 11. 삶의 진실성. 진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인물 변형만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점령자 영국의 채찍질 아래 신음하는 동포들을 보면서도 명예와 벼슬에 얽매여 헛되이 읊조림을 그만두지 않으니 사람을 감동시킬 실질이 없다. 타고르의 시는 아름답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시입니다. 그런데 변형만은 말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실질이 없다고. 주역에서는 그를 지음의 진실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얘기에서는 진실성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품과 작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진실한 인격의 작품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남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12.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여정을 하나의 깔때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의 자극입니다. 작품과의 조우,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거울 뉴런이 작동합니다. 뇌의 자동 반사적 반응으로 서위 시작입니다. 세 번째, 독자에게 있는 진실성의 필터를 통과합니다.
작가의 도덕성과 삶의 일관성을 검증합니다. 충의 영역입니다. 네 번째, 그렇게 되었을 때 서의 경계를 돌파하여 감정이입을 합니다. 나와 타자의 분리가 사라지는 완전한 몰입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의 감동, 심금의 울림, 삶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공명과 카타르시스. 이 5단계는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도 거울 유런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냥 지나칩니다. 거울 유런이 작동해도 작가의 삶이 진실성을 잃으면 충의 필터에서 막힙니다.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한 작품만이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삶을 바꿉니다. 감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작가의 삶이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13. 삶 자체가 문학이 될 때 우리는 무엇에 감동할까요? 단순한 슬픔이나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비추는 마음의 섬세한 떨림, 그리고 일생을 관통하는 굽힘없는 도덕적 일관성. 바로 충서, 이 둘이 만날 때입니다. 삶 자체가 문학이 될 때 참된 문예와 미학은 인생 그 자체가 됩니다. 인격의 아름다움에 감화되는 것만이 감동의 영원성을 담보합니다. 윤동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삶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시가 아니라 그의 삶이고 우리는 그 삶에 감동합니다. 사람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삶의 진실성만이 감동을 부여하는 열쇠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